개인의 취향이 중요해진 시대에 덕후와 덕질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열혈팬, 애호가라는 뜻을 가진 덕후는요, 한 분야에 굉장히 집중하고 몰입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근데 이 스스로 자신을 덕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 세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나 스스로가 어떤 거에 대한 열혈팬이다라고 생각하는 Z세대의 비율이 무려 61%에 달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대상이 또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이 이 삶을 더 다채롭게 만든다는 거 참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책 덕후 맞으시죠?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 인생 책책 책비싸우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네, 변함없이 첫 번째 코너 아는 척 책방입니다. 오늘 어떤 책인가요? 혹시 두 분은 그 영화 아이유랑 네. 박서준 배우가 나온 그 축구 영화 있잖아요. 드림. 오, 네네. 보셨나요? 그럼요, 봤죠. 저는 보다 잠들었어요. 저는 안 봤거든요. 네, 봤어요. 되게 각가지군요. 시사회 가서 보신 분, 네. 보다 마신 분, 아예 안 본 사람. 네. 근데 되게 화제가 된 대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왜요? 그 아이유 배우가 네. 이 미친 세상에서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게 정상 아닌가? 라는 맞아. 그게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네. 이 대사가 그냥 저절로 생각되는 그 연상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요? 바로 중국 작가 루신의 광인일기예요. 광인일기, 광인이 밑을 광자 써서 미친 사람의 일기란 뜻인가요?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오. 광인 그 광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줄거리는 뭐냐면 과대망상에 걸린 사람이 일기예요. 근데 이 과대망상이 뭐냐면 주위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사람들이 식인을 하고 있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 얘기를 쓴 그 단편 소설이거든요. 아니, 근데 죽이려고 한다가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한다라고요? 좀비야, 좀비? 너무 더 섬뜩한데요. 네, 이게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미쳤길래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이게 아는 척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아 이거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이 광인도 어느 날 달 아래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고 있구나. 나만 정상이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누이 동생은 큰형님에게 잡아먹혔다. 이 사실을 어머니께서 알고 계셨는지는 나도 알 수 없다. 아마 어머니도 알고 계셨겠지만 우실 때는 도리어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다. 아마 틀림없이 그러셨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중국 옛날 얘기 중에 이걸 가지고 식인의 증거로 삼기도 하거든요. 부모가 편찮으시면 자식은 자기의 살점이라도 베어 푹 삶아 드시게 해야 효자라고. 그러자 어머니께서도 안 된다고 하시진 않았다. 한 점을 먹을 수 있다면 송두리째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요. 어머나, 무섭다. 너무 무섭다. 피해 망상이죠. 네. 게다가 그런 식인의 역사가 중국에서 계속 있어 왔고 그곳의 지금의 주동자는 우리 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형이다. 맞아요. 야, 소름 돋는다, 진짜. 근데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식인이라고 생각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숨어 있거나 막 나만의 공간에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광인은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되나요? 여기에 이제 아는 척 포인트 두 번째가 있는데 이 광인의 대처는요. 계몽이에요. 그래선 안 된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나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피해 다니면 사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러고 다니니까 저 미친놈 잡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식인을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일장 연설을 하고 다니고 그래요. 네. 근데 이 식인이 사실은 은유적인 거죠. 유교의 그 비인간화된 그 계급적 억압이라든가 중국의 구습, 악습 이런 것들에 대한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봉건 질서가 쭉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좀 억압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식인이라고 치고요. 그 식인의 희생양이 된 게 가족, 누이 동생이 잡아먹혔다라든가 우리 형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가부장적 질서에서의 가장이 형이거든요. 네. 이 가장에 의해서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밑에 손 아랫사람인 내가 희생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런데도 이건 지금도 통해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뭐냐면 내가 카페를 써요. 되게 잘 돼요. 네. 그러다가 우리 집 바로 앞에 카페가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 경쟁. 결국 이게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아하. 그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개그맨이니까 네. 우리 이제 개그맨에서 내가 얼굴이 되게 이제 재밌어. 재밌게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웃긴 애가 나오는 거야.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슬슬 도태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무한 경쟁 시대에서 이렇게 쫙 밀리는 거지. 네, 이거를 내가 잡아먹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그 운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스토리네요. 네. 근데 광인일기가 100년도 더 된 고전이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의 저자 루쉬는 근대 소설의 개척자라고 불린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근대 소설의 개척자가 그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네. 한 명씩 딱 있어요, 대표가. 한국이 이광수, 근데 일본이 우리가 저번에 한번 다뤘던 나스메 소세키. 네. 그 도련님 통해서 이제 본 적 있잖아요. 소새끼. 네. 네. 욕한 거 아니시죠? 굉장히 기분 확 나빠지는데 아니 지금. 이름이잖아요. 농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루신입니다. 그 중국 근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네. 이 사람은 원래 의학 공부를 했어요. 오.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교수님이요, 뉴스 자료를 보여줬는데 네. 그 중국군이 일본군한테 처형당하는 장면이에요. 어우. 근데 그 다른 중국인들이 그냥 멀뚱멀뚱 구경을 하거든요. 네. 저런 상황에서 왜 행동하지 않고 저렇게 구경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육체를 개조하는 의사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소설가가 돼야겠다, 문학이 돼야겠다. 이거 이제 루신 연구가들의 환등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문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베이징에서 활동을 하다가 1927년에 상하이로 가요. 산책을 하고 그 영감을 받았던 공원이 있거든요. 그게 요즘에 루신 공원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이 루신 공원이 우리나라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어요. 뭐죠? 루신 공원의 원래 이름이요, 홍커우 공원입니다. 윤봉길 이사죠. 윤봉길을 네, 네. 생각. 아. 우리 윤주경 의원님 나오셨잖아요. 아, 윤봉길의 그러네요. 손녀. 그러네요. 네, 그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게 그 홍커우 공원이고요. 네. 지금은 그 루신 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랑도 약간 연관이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제목을 이렇게 풀어보면 광인일기니까 미친 사람이 쓴 일기인데 네. 이걸 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한 네. 경쟁 사회를 약간 뜻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소설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식인하는 종족이고 세상은 먹고 먹히는 게임이다라는 말인데 이게 정말로 뭐 인육을 먹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 인간의 자존감과 성공을 파괴하는 방식의 식인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참 많은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루신 작가도 광인일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아는 척 책방 재밌게 함께 즐겨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볼게요.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은요, 30여 년간 공직에서 활약한 행정 전문가시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선임행정관, 그리고 행안부 인사기획관, 경기도 행정 1부지사 등 30년간 정말 굵직굵직한 행정을 두루 경험을 하셨는데요. 이게 국회는 공직과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경험해 보시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공직이 경기도 부지사였습니다. 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 저건 딱 공무원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딱 정치인이다. 그래요. 야, 그래도 변신을 잘하고 계신가 봐요. 네, 근데 부지사라는 자리가 사실 반쯤은 정치인입니다. 그 이제 경기도에 59명의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네. 부지사 그 59명의 국회의원하고 부단히 네. 접촉을 하고 네. 뭐 민원도 해결해드리고 도와드리면서 또 정치를 보게 되는 이래서 뭐 변신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경기도 부지사는 자기 일을만 해야 돼. 근데 국회의원은 자기 일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일, 자기가 관심 있는 일이면 다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두루 나라 일이라면 뭐든지 관심 갖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정치에 입문하신 계기를 살펴보니까 공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면 다른 분들보다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공직에서 쌓은 어떤 연륜과 경험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좀 잘 펼치신 것 같으세요? 뭐 제가 스스로 점수를 매기자면 겨우 뭐 과락을 면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나마 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공직에 30여 년 근무했던 경험들, 갖은 정책을 다 달아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 경험들이 크게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의원님이 선정해주신 인생책을 통해서 의원님의 인생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의원님께서 골라주신 책 Why Not지라는 책입니다. 똑똑한 정부는 어떻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책인데요. 어떤 책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베스트셀러 넛지의 공동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의 넛지 정부정책 응용편이라 불리는 Why 넛지. 이 책은 운전, 건강보험, 식품안전, 비만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수립할 때 합당한 개입의 범위에 관해 신선하고 강력한 논점을 제시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존하면서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드러운 개입, 넛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Why 넛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똑똑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도발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놓은 책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직 의원님이 고르신 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일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근데 이 책을 왜 인생책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이 책이 사실 소개를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원래 나온 책이 두꺼운 책입니다. 네. 근데 우리 인생 책방 독자들을 위해서 네. 제가 뒤에 나온 얇은 책을 권유를 드린 것이고요. 네. 이 책 쓴 사람이 이제 캐스 선스타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하고 리처드 탈러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 교수입니다. 네. 이분들이 다 경제학자들인데 보통 경제하고 조금 다른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어려운 이 학문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근데 제가 왜 이 책을 골랐느냐? 지금 정부, 과거 정부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정부가 대부분 규제를 하고 뭘 못하게 하고 처벌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회를 끌어가려고 애를 써요. 네.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까지 할 거 없다. 넛지로 충분하다. 넛지가 뭔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네. 넛지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면서도 그 속에서 선택을 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사례도 들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한 게 바로 이 책들, 넛지에 관한 책이 몇 권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아주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이 책 읽으셨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동화 한 부분이 생각나는데요. 나그네 옷을 벗긴 것은 비바람이 아니라 태양이었다. 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우리 정부의 부드러운 개입은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와이너찌를 한다고 하셔서 정말로 와이너찌? 막 이랬거든요. 왜 이 책인가? 왜? 왜냐면 너찌 책이 좀 재밌어요. 진짜 유명하기도 재밌고, 하고. 그러니까 너찌 그 행동경제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너찌는 정말 재밌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근데 와이너찌는 좀 공공 부분에 한정돼서 왜 공공 부분에서 온건한 개입주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설득하는 책이에요. 네.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왜 정책 결정자들을 잘 뽑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알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키워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박수영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제목이죠. 넛지입니다. 우리가 넛지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넛지가 대체 뭔가요? 예, 넛지라고 하는 건 사실 영어 단어인데요. 네. 발꿈치로 이렇게 사람을 툭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할 때 툭 치면 이 사람이 안 나가려고 그러다가 저쪽으로 좀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무슨 뭐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툭 쳐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영어 단어의 넛지라고 하는 단어인데 네. 이게 뭐 정부와 같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실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그걸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넛지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사례들을 주로 얘기하면서 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선진국인데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네. 가장 유명한 사례는 그거예요. 그 소변기, 남자 소변기 같은데 뭐 그림을 네. 준비하셨어요. 제가 준비했습니다만. 남자 예. 소변기에 저렇게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저렇게 벌레 한 마리를 갖다 놨거든요. 네. 그랬더니 보통 이렇게 이게 튀기면서 싸게 되는데 조준을. 저거 조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튀기는 게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게 특별히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걸 안 해도 네. 저거 하나 놓음으로써 그렇게 행동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오서방 이렇게 해줘야겠네. 저런 것들이 이제 넛지의 전형적인 사례고요. 같은 그 소변기의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이거 이 아까 보여드린 소변기에 그 파리 그림을 붙여놓는 거, 네. 이건 사실은 그 네덜란드 공항에서 네. 처음에 도입한 것이고 이제 많이 확산이 됐죠. 근데 이 모델은 또 일본에서 일본에 가셔서 유명한 호텔이나 주요한 관공서에 가시면 흔히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참 보기 어려워요. 이건 없죠, 파리가. 예. 파리가 없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파리 어디 갔어요? 그 서는 자리가 네. 이 뒤쪽으로 가면 뒤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겨서 쓰게 만드는 겁니다. 어머, 판을 높인 거군요. 예, 판을 높여놨죠. 근데 너무 높이면 진짜 다치고요. 그러게요. 살짝 그 애매하게 인식하게 네, 약간 네, 높여놓는 네. 겁니다. 이것도 뭐 그런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들 건널목, 네. 아이들 건널목에 자동차를 뭐 속도를 못 내게 만들고 네. 뭐 CCTV를 붙여서 단속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눈에 잘 띄게 칠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밝은 노란색이 눈에 띄니까 맞아, 아, 저건 맞아. 뭐지? 하면 아이들 보호구역이구나. 내가 속도를 늦춰야지 하고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도 넛지 좋네요.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넓은 광폭 횡단보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 넓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횡단보도는 서울 종로구 해화동 대학로 대학로. 거리에 있습니다. 네. 무려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거리가 몇 메다 정도 될 것 같아요. 오. 40m나 되는 겁니다. 정말요? 예, 깊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잘 안 보여요. 와. 왜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느냐? 네. 자동차가 혹시 신호를 위반하더라도 네. 이게 40m를 그대로 질주할 수는 없거든요. 오. 일단 들고 나면 건널목이니까. 그러니까 건널목이 눈에 잘 띄고요. 속도를 줄일 것이고 혹시 잘못해서 들어왔더라도 중간까지 치고 가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만든 게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광폭 횡단보도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개입, 내 삶에 어떤 걸 개입한다라고 하면 내 자유를 막 침해하는 것 같고 뭔가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말한 넛지를 활용한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뭐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름길이 된다라는 개념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제가 그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나왔는데요. 의원님 공부벌레였어요. 하버드 제가 공부벌레. 뭐 벌레까지는 아닌데 공부를 좀 좋아했죠. 예, 네. 잘하는 게 그밖에 없어가지고. 멋있으세요. 진짜 멋있다. 잘하는 게 공부밖에 없어. 우리 다 잘했는데. 아니 그래서 하버드 기숙사에 가면 네. 식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자꾸 몸이 약해지고 뚱뚱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개입을 해서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 햄버거나 고기가 나오면 그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앞쪽에 샐러드 바를 쫙 이쁘게 오. 채려 넣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샐러드부터 이제 집게 되니까 고기를 먹는 양이 또는 빵을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억지로 1시간씩 운동해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음식을 자연스럽게 바꾸어서 적응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넛지 예라고 네. 볼 수가 저희 있습니다. 집에도 넛지가 있네요. 그러고 그래요? 보니까. 네. 그 부엌 옆에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체중계 갖다 놨어요. 네네네. 넛지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건 협박 아닐까요? 그 넛지를 통한 개입은 뭔가 강요나 강압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뭔가 유입을 일으킨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책은 넛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출산율이 낮잖아요. 네. 엄마들이 아이를 놓게 되면 아이 때문에 오랜 시간을 직장에서 못 가고 이런 네. 육아휴직 문제가 있는데 스웨덴은 어떤 방식을 썼느냐면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을 주는데 그걸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남편이 나눴어야지 그만큼 주는 거예요. 남자도 휴직을 해야 네. 이걸 쓸 수가 있고 남편이 안 하면 90일을 빼요. 와. 그러니까 이제 확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뭐 안 쓸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야 남자도 제발 가서 같이 좀 도와라 하지만 눈치 보이니까. 그게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제도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너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의 출산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죠. 우리는 0.78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스웨덴은 1.5 수준의 그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너찌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의원님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죠? 호벌레 의원님. 네, 박수영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정치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라는 말은 많이 들었거든요. 뭐 세대 교체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근데 정치 교체는 처음 들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시죠. 보통 정권 교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보수에서 진보, 진보에서 보수로. 네.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익숙한 부분인데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정권 교체를 많이 지켜봤는데 네. 정부라고 하는 것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악화되었다. 네. 뭐 여야 간에 맨날 싸우는 거 이런 것도 악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그런가? 정권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고 정치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런지 의원님 좀 제가 뒷조사를 해봤더니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님을 모두 싫어한다. 예,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의원들의 미움을 살만한 행동을 어떻게 하셨어요? 왜요? 제가 좀 처음에 뭐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의원들부터 각자가 대표 법안이라서 1호 법안을 내게 됩니다. 네네. 제가 낸 대표 법안이 뭐였느냐 하면 네. 국회의원은 3번까지만 하자. 더 이상 출마를 못하게 하자. 미움 살만하죠. 그런 법안을 냈는데 네. 전혀 진행이 안 돼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죠. 네. 저는 근데 여전히 소신입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은 3번 하면 12년이거든요. 네. 12년이면 그동안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든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졌든지 자기가 가진 건 전부 소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년. 긴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국정을 12년 운영했던 경험을 가지고 사회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민간 기업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쉴 수도 멍 때리고 쉴 수도 있고 네. 대학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볼 수도 있고 네. 이런 시간이 있어서 갑으로 12년 살았다면 을로도 살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계속해서 하는 건 안 된다. 그럼 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네. 한 번의 텀, 4년은 연임은 안 다른 일을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또 3번 하는 건 상관없는데 네. 물론 다 못하죠. 그렇게 네. 벌써 나이가 뭐 20년가량 네. 지나가니까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당선이 됐으면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네. 이게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 교체에 도움이 되는 게 네. 이분이 3번 하고 나가는 게 확정이 돼 있으면 지역에서 젊은 신인이 그렇죠. 아 저분은 이제 안 나오니까 새로운 인물이. 내 차례가 되겠다고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론조사를 하면요 정치 오래 한 분들이 다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든 싫든. 네. 네. 그럼 맨날 지는 거죠 신인이. 붙으면 지는 거죠. 그러면 정당에서 어떻게 하느냐 강제로 교체를 합니다. 이거 안 돼 하고 잘라버리고 컷 오프 시키고 신인을 하나 넣고 이게 너찌가 아닌 거예요. 네. 너찌가 아니지 않습니까? 3번만 하게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정치 교체가 일어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미움만 받고 있습니다. 미움을 많이 사셨어요, 의원님.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이 삼선 연임 금지 법안이 통과는 안 됐지만 본인의 어떤 확고한 의지로 3선 이상을 하지 않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네. 저는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낸 법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3선 이상 할 생각이 없습니다. 쉬었다 다시 나올 생각은 있고. 글쎄요. 제가 식년이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좋아해서요. 아, 그만두면 학교로 가서 책도 쓰고 가르치고 네. 그만두면 쉬었다 또 나오는 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분들한테는 좀 미운 우리 새끼일지 몰라도요. 이게 또 지역민들한테는 백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되게 특이한 왜요? 또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만한 그런 소통 행사를 하시고 계신데 그래요? 그 소통 행사 이름이
국좀만? 국좀만? 네,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거 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네. 토요일 저 이제 월, 화, 수, 목은 국회에서 일하고요. 여의도에서. 네. 금, 토, 일은 이제 지역구인 부산으로 네. 내려갑니다. 제 국회의원 선거 때 공약 사항이 그 매주 주민을 만나겠다. 그 행사의 제목이 토요일 오전에는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줄여서 국좀만. 이게 매주 하다 보니까 지금 지난주가 133번째까지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빼놓으셨어요? 아니 제가 코로나 때문에 2주 격리된 적이 있었고요. 대통령님 특사로 유럽에 엑스포 유치하러 2주를 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빼고 네. 그 기간을 빼고는 다 했죠. 다 했으니까 대단하시네요. 133회. 지금 아마 이게 요즘 평균 한 하루에 90명이 오세요. 민원인들이. 와. 이제 만나고 오후는 오시기 어려운 분들 저 산동네에 있다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셔서 무릎이 아파서 못 온다 그러면 제가 가요. 네. 그게 이제 박수영이 간다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두 개로 토요일 하루는 다 보내고요. 아니 언제 쉬세요 그러면? 쉬는 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월화수목 금금금이죠 뭐. 아이고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2번 아니면 3번까지만 할 것 같으면 휴일도 아까운 거예요. 뭐 7번, 8번, 9번 하겠다 생각하면 뭐 천천히 하지만 저는 별로 시간이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 네.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유권자들이 직접 만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유권자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 좀에서 그 부산 측에 국회의원 좀 이러면서 오시는 분 있을 수 좀 있잖아요. 이러면서. 네. 그런 분이 뭐 좀 두렵거나 아니면 좀 그 안 좋은 경험 그런 건 힘드실 때도 없으세요? 있을 것 같아요. 뭐 재밌는 경우, 힘든 경우들 많죠. 음. 예를 들면 저한테까지 오는 민원은 네.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많아요. 그렇죠. 네. 뭐 구청에도 가보고 시청에도 가보고 시의원한테도 가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걸 오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보고 저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음.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음. 그럼 막 화를 내시는 거죠. 네. 아니 국회의원이 이것도 해결 못하고 뭐 하느냐. 음. 예를 들면 한 1년 전에 오셨던 분은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아주머니였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딱 내놓는데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진 겁니다. 판결문을 가져오셨어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데 대법원 판결문이라는 건 짧기 때문에 보지 않고 팩트가 확정되는 거는 고법이거든요. 2심 판결문을 한 10분 동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네. 제가 봐도 억울해요. 억울한데 이제 대법원까지 진 거야.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억울하시긴 한데 대법원 가서 져서 제가 뭐 도와드리기 어렵겠다. 이게 참 억울하긴 한데 대법원에서 진 것까지 뭐 국회의원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최종심인데 방법이 없다. 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 10여 분 우시던 분이 자기도 안다. 근데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하소연을 할 기회가 있어서 그것만 갖고도 내가 좀 억울함이 좀 반쯤 풀리는 것 같다. 좀 속이 시원해진다. 위로를 받으시고 싶었나 봐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해결사로 나서는 게 아니라 위로자로 나서는 것 같아서 참 좋은 네.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하신 그 국정만이 성과가 꽤 큽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지난해 통계인데 758건의 민원 또는 정책을 제기했는데 처리율이요 70% 되고요. 해결률은 48.4%라고 절반에 육박하는 거죠.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성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의원님도 얻는 게 있으니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지역 주민들이 가져오시는 문제 중에 본인이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국회의원인 저는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네.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구청장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이거는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또 해결되고 해서 네. 우선 첫 번째는 그 해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분도 기뻐하시지만 저 역시 이제 도와드릴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보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그게 제 얼굴에도 좀 나타나지 않나 네, 생각이 그쵸.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낸 법안들입니다. 법안들 중에는 이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법 개정안을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을 내면 통과되면 이분들이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겁니다. 통과된 법을 하나 예를 들면 분산에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부산에는 고리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큰 게 있거든요. 네. 그 원자력 발전소 주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원전 때문에 자기 불안하게 살고 있는데 네. 내가 왜 전기료를 똑같이 내야 되지? 어. 서울에는 원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부산은 생산하는 전기의 반도 안 써요. 생산하는 전기 절반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서울로 전송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송전선을 따라서 오게 되는데 서울에는 원전도 없는데 전기료는 전국에 우리는 단일 요금제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나는 원전 옆에 불안한데 좀 전기료 깎아달라. 그래서 제가 분산에너지법이라는 걸 냈고요. 네. 그게 2달 전에 통과됐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민원에서 듣는 것이죠. 오. 정말 찾아서 일을 속속들이 하시네요. 찾은 게 아니고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네. 제발 살려달라고 오신 거예요. 아유, 네. 대단합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해결하는 모습 보면서 같이 뿌듯해하실 것 네. 같은데 진용 씨, 네. 월화수목 금금금 그러니까. 못 쉬신대요. 휴게 시간이 없으셔. 쉬게 해드립시다. 네, 그래서 제가 휴게 시간 준비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이 또 소통을 중요시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민감하니까 또 신조어 맞추기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공부 좋아하시니까. 네. 제가 첫 번째 신조어 질문 드려볼게요. 아, 예. 다음 중 갓생에서 갓이 의미하는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갓생? 네. 1번 갓, 이제 막. 2번 G.O.D, 신. 3번 갓, 머리에 쓰는 의관. 4번 G.O.T, 가졌다, 잡았다. 갓생? 네, 야, 갓생. 처음 듣는 얘기인데 게스 추측해보면 네. G.O.D가 아닐까. 아, 뭐 한 그래요?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 맞는지 신이다. 모르겠습니다만. 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예. 역시 수제. 아, 이번에는 달라. 찍는 걸 잘해요. 네, 잘하시네요. 네. 눈치 백단이요.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예. 다음 중 켈박의 뜻 풀이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면 돼요. 1번 캘리포니아에서 1박, 2번 캘린더 박제, 3번 캘리그라피 박제, 4번 캘린더 박음질. 요 중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켈박. 이게 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네네. 캘린더 박제? 이거 아닐까? 오, 맞습니다. 맞아요? 오, 의원님 천재. 그러니까 눈치로 역시 찍으시는 찍기를 거예요. 잘해요, 찍기를. 와. 켈박의 뜻이 캘린더 박제의 준말로 일정을 캘린더에 저장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네. 켈박. 예. 네. 오늘 인생 책방 켈박 하셨죠? 근데 아, 이거 물론이죠. 이거 약간 객관식 문제가 네. 라디오 퀴즈 같은 그런 느낌. 캘린더 박음질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캘린더 박음질은. 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아이고. 네. 뭐 쉬게 해주신다면서요? 이거 쉬는 시간입니다. 누워서 하세요. 누워서 하세요. 누워 계세요, 편하게. 다음 중 식집사에게 특히나 곤란한 상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무슨 집사요? 식집사. 식집사. 네. 자, 1번. 고양이가 소파를 다 뜯었다. 2번. 맛있게 만든 찌개를 밥상에 쏟았다. 3번. 고대하던 시상식이 연기가 됐다. 4번. 강아지가 키우던 바지를 다 먹었다. 키우던 강아지가 바지를 다 먹었다? 네. 그쵸. 자, 식집사에게 식집사에게 곤란한 잘 상황. 모르겠는데 그냥 아까 안 찍은 번호인 1번을 한번 찍어볼게요. 드디어 틀렸습니까? 아주 인간적이다. 힌트를 한번 드리고 하는 네, 게 네, 식집사. 식집사가 양집사 같은 경우 고양이를 이렇게 네, 네, 보호하는 네. 사람은 네. 양집사라고 하거든요. 예, 예. 식집사는 전데 제가 이렇게 물 준다니까요. 무슨다니까요, 의원님. 여기다가 이렇게 물 줘요. 이렇게. 저 뒤에도 있고. 이런 네. 거 신... 예, 예. 식물에 물을 주는 사람 이 식집사예요? 그렇죠, 의원님. 자, 다시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1번. 이거 쉬는 게 아니고 고문이다, 고문. 아유. 1번. 네. 고양이가 소파를 다 뜯었다. 4번. 강아지가 키우던 바지를 다 먹었다. 아, 그게 바질이었군요. 아, 바질. 바질. 바질 출신이잖아요. 바질을 바질 먹었다고 아니고. 해서 이게 무슨. 바지. 바지래. 발음이 문제였네. 그럼 뭐 4번인데. 바질, 그 식물 키우는 바질. 네네. 아, 난 바질을 먹었다고 그래갖고. 바지를 다 먹었다. 바지를 다 먹었다. 무슨 소리냐, 이랬지. 예. 아, 그러셨구나. 마지막 신조어입니다. 폼 미쳤다의 의미 중 다르게 쓰인 것을 골라주세요. 물 한 모금 드세요. 네. 보세요? 물 한 모금 드시면서 하세요. 이거 그 고시 볼 때보다 더 어려운데요? 의원님, 마지막 신조어니까 잘 맞춰보세요. 폼 미쳤다의 의미 중 다르게 쓰인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이번 경기에 손흥민 선수 폼 미쳤다. 2번,
오늘 날씨 정말 폼 미쳤다. 3번 그 배우 시구 폼 미쳤다. 4번 폼 클렌징 값 올랐을 텐데 그 폼 미쳤다 진짜. 이 중에서 골라주시면 아, 이거 자꾸 4번인 것 같은데. 아, 이제야 쉬어가네요. 폼 미쳤다는 기량이 매우 좋다. 능력이나 예, 예. 외모를 칭찬할 때 그러니까, 쓰는 네, 용어라고 말이니까. 합니다. 그러면 이게 4번 4번이 맞죠? 4번이 맞네. 안 폼 맞는 클렌징 거죠. 값 올랐는데 그 폼 미쳤다. 이상하다 이거. 그거 한번 주셨어요. 7까지 만점입니다. 역시 아, 공부 이거 다르네요. 아니 이 정도 되면 하버드를 찍어서 갔다라는 의문이 시달리실 수도. 한때 그런 신문이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자, 박수현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우아한입니다. 자, 의원님 뵈면요, 뭔가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뭔가 지적이고 우아한 느낌이 분명히 있으십니다만 이 우아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좀 아니라면서요? 그 제가 하는 유튜브 TV 채널 이름이 우아한 TV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 방금 앵커 말씀하신 그런 우아한으로 생각하는데 네. 실은 줄임말입니다. 제 그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제 책 제목입니다. 아.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 그 지금 우리 우리 아이들의 국회에 뭐 대한민국.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네.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우리 아이들한테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서 물려주는 거 이게 최종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썼었어요. 음. 뭘 바꿔야 우리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네. 고민을 담은 책 제목입니다. 그걸 줄인 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 하니까 우아한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우아한 TV 이걸 제가 운영하고 이름이 멋지네요. 아, 예. 책까지 내셨다고 네. 하시는데 우리 그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 굉장히 어렵죠. 지금 아이를 놓지 않는 저출산 국가로 변해 있고 네.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아이를 왜 안 놓느냐? 뭐 어떤 사람은 직장 얘기, 어떤 사람은 집 얘기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보다 우리 아이가 더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키워서 물려줄 것이냐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훨씬 더 정상화되고 좀 더 따뜻한 곳이 돼야 되는데 집이면 집, 뭐 이렇게 직장이면 직장 한 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제가 태어난 1964년에 1인당 GDP가 64불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지금 3만 5천 불 네.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했죠. 네. 근데 앞으로는 과연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회의가 있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부터 좀 바뀌어서 맨날 싸우고 몸싸움하고 무슨 뭐 플랜카드나 들고 외치는 정치가 아니라 네. 정말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 모두 다. 그러니까 집도 뭐 직장도 그다음에 요즘 뭐 묻지마 범죄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들이 좀 어우러져야지 뭐 그중에 하나 집 문제로 해결한다 이런 방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안 싸우고 뭐 타협도 잘하고 법안도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행복감이 높아질 것이고 미래에 대한 그 비전도 좀 생기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분명해진다는 생각이 좀 예, 들거든요. 많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의원님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의원님의 선정해 주신 책 와이너츠를 통해서 인생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와이너츠라는 인생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와이 넛지 또는 원래 나온 넛지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생활에도 도움이 되실 거지만 더더욱 권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은 공무원과 정치인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규제를 하고 형벌을 때리고 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이끌어간다면 우리가 우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와 행정이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넛지 방식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런 요구를 해주시고 시청자분들은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넛지로 한번 해봐 라고 요구를 해주시고 또 넛지를 사랑하는 정치인들을
또 투표로 응원해 주시고 정부도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아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아,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저 의원님 너무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국민 공부벌레. 국민을 위해서 공부를 계속해 주시는 의원님이신 것 같아서 아이고.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남주는 공부여서 참 보기가 네.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시안 작가님은 추천평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네, 이 와이너츠의 부제가 네. 이 똑똑한 정부는 어떻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가이거든요. 네. 그 말 그대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정책 결정자를 우리가 정말 잘 뽑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끝으로 의원님께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 방송에 인생 책방을 보시는 분들이 정치인들 보면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왜 저렇게 맨날 싸울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 눈높이에 맞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부터 넛지 방식으로 하고 저부터 변화해서 정치 교체를 추진해 나가서 적어도 10년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정상화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영 의원님이 만드시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배워서 남주는 우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가고 있지만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다문화 사회와 다국적 사회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주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국회도서관 북큐레이션 책으로 말을 걸다. 오늘은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바다 저편에서 온 사람들과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추세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국제 이주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은 이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로 소개할 책 국제 이주 임무는 글로벌 지역사회 참여 및 보건력 기금 GCERF의 전무이사인 세계경제포럼의 이민 주제 글로벌 아젠다 협의회 의장이기도 한 칼리드 코저가 펴낸 책인데요. 이주의 개념과 역사를 시작으로 국제 이주의 미래 전망까지 현실을 근거로 세계 학계의 주요 논쟁을 소개하며 국제 이주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국제 이주 이해에 대한 첫걸음, 국제 이주 입문으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소개할 책 나는 미래를 꿈꾸는 이주민입니다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이주민 24명의 이야기를 엮은 책인데요. 이주민 연대 활동가이자 인권 활동가인 저자는 이주 배경 청소년부터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과 현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변화하기를 꿈꾸는 이주민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하며 한국 사회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생존 보고서, 나는 미래를 꿈꾸는 이주민입니다와 함께 이주민에 대해 한층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서평책은 가족제도와 정치, 경제를 다룬 책 가족을 폐지하라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동성가족, 비혼가족 등 다양한 대한가족의 개념을 만들어내는데요. 저자는 이를 넘어 아예 가족제도를 폐지해 서로 돌보는 세상에 대한 상상을 책에 담아냈습니다. 서평자인 부영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원은 가족 폐지 후의 다음 단계로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읽어내길 기대하고 이 책을 집었다면 다소간의 아쉬움을 느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일 가족제도가 어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족을 넘어서는 데까지는 상상해보지 못했던 독자라면 이 책이 새로운 사고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서평했는데요. 가족이 없는 세상에 대한 용감한 상상을 담은 책, 가족을 폐지하라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미국 심리학회 윌리엄 제임스 도서상과 엘리너 맥코비 도서상을 수상한 책, 경험은 어떻게 유전자에 새겨지는가입니다. 책은 경험이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이유를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지금의 우리가 되었을지 궁금하시다면 후성 유전학의 연구와 통찰을 집대성한 책, 경험은 어떻게 유전자에 새겨지는가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JP 모건 넥스트 리스트 2023에 선정된 책, 우리는 가상세계로 간다입니다.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회사인 인프라버블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저자 허먼 나눌라는 메타버스의 기원부터 좋은 메타버스를 알아보는 법까지 책을 통해 메타버스의 본질에 대한 고찰을 담았는데요. 인문학적 관점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래의 메타버스 설계도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평균을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영국 워터스톤 선정 2022 최고의 대중과학 서적에 오른 책, 나는 정상인가인데요. 책은 정상성의 개념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다루며 몸, 마음, 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표준화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담았습니다. 오늘 뭐 읽지? 오늘은 이주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책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소개한 책을 통해 여러분이 나와 다른 이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은 서로 다른 세상을 연결하는 교두보이기도 하죠. 이주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본 오늘 뭐 읽지?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책으로 여러분과 만날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